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기환. 올해로 73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즘은 마음으로 반쯤 은퇴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에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도 회사 키웠고 사람 하나 키우는데 드는 정성과 돈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겪었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한때는 손 떼는 사업마다 잘 됐다고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론요, 늘 외로웠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 속을 나눌 수 없는 그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내가 떠난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그 이후로는 오로지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어요. 내 자랑 도윤이요. 한도윤. 올해 42. 그 녀석은 참 성실했어요. 내가 워낙 일에만 매달렸던 터라 어릴 때부터 혼자 알아서 밥 차려 먹고 학원도 다니고 했죠. 그래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내가 무뚝뚝해도 먼저 다가오던 녀석이었거든요. 내 회사엔 안 들어왔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설계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에 다녀요. 브랜드 기획팀 팀장이라는 자리에 있고요. 아들 녀석이 뭔가 해낸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도윤이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날인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결혼을? 얘가 연애를 한다는 얘긴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내가 놀란 얼굴을 하니까 도윤이는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어요. 서윤정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그 이름 낯설지 않았어요. 몇 달 전 도윤이 회사 행사에서 본 적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여자였죠. 길고 매끈한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 또박또박 말 잘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차갑다 그랬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미소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결과를 위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내 편견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속이 쓰렸어요.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래, 식사 자리 한번 하자. 며칠 뒤 윤정이가 집에 왔어요. 정시에 도착했고 옷차림도 말끔했어요. 도윤이는 그날따라 머리도 정갈하게 넘기고 내가 꺼내놓은 와이셔츠까지 입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정이는 공손했어요. 말도 조리 있었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묘했어요. 너무 매끈한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훈련된 목소리 같았달까요? 내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고향에서 조용히 농사 지으세요. 형제는? 없어요. 외동입니다. 도윤이랑은 언제부터? 작년 여름쯤부터요. 그녀의 대답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가슴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윤정이 눈빛은 안 바뀌었어요. 좋은 말도 무심한 말도 모두 다 똑같은 표정으로 받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둘이 현관을 나서는데 윤정이가 잠깐 고개를 돌려서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날 밤 술을 따랐어요.
잔을 비우면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우린 처음 만났을 때 밥 한 끼를 나누며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몰라요. 고깃집 구석에서 고기 몇 점 굽고 막걸리 나눠 마시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웃음이 실렸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윤정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 끝마다 마침표만 찍혀 있었죠.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결국 나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이 여자가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건지 말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행동을 봐야 알죠. 다음 날 아침 회장실로 박상구를 불렀어요. 내 비서실장이고 나와 30년을 같이 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상구야, 도윤이 결혼 얘기 들었지? 예. 혹시 뭔가 걱정되십니까? 응. 직접 확인하려고 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경비복은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명도 필요하시죠? 그래. 한찬식으로 해줘. 현장 하나 비워두겠습니다. 얼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역시 상구였어요. 내가 무슨 말 꺼낼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모든 걸 다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 나는 회장 한기환이 아닌 경비 한찬식이 되었어요. 수염 붙이고 옷 헐렁하게 입고 허리 굽히고 눈빛도 흐리게 만들었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 일부러 버벅거리는 말투로 바꿨어요. 이제 나는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도윤과 윤정이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어요. 경비 초소문을 열면서요. 이제부터 이 사랑의 진심이 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첫날 아침이었어요. 송파구 A단지 경비 초소문을 열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기로 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회장 한기환이 아니라 경비 한찬식으로.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밤 근무였어요. 야간 순환으로 들어왔고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수염은 제대로 붙였고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렸고요. 눈은 도수 없는 돋보기로 가렸어요. 목소리도 일부러 낮게 깔았어요. 입주민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몇 번을 중얼거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투가 달라졌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단지를 훑어봤어요. 깔끔하더라고요. 요즘 신축답게 인테리어도 좋고 입주민들도 대체로 젊었어요. 엘리트 부부들이 많은 동네라 그런가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서윤정. 그녀가 사는 1203호.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윤정이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구 앞 현관문 쪽에서 쓰레기 봉투 정리를 하는 척했죠.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윤정이는 나를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수고하세요. 딱 3마디. 표정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 말투, 그 눈빛. 정확히 그날 식탁에서 봤던 그 표정이었어요. 사람이 자기를 스캔하듯 보는 눈빛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이 아니라 확인. 그게 서윤정의 눈빛이었어요. 경비라는 사람 하나가 바뀐 것쯤은 별 의미가 없다는 듯 스치듯 걷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평범한 경비였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말투인데요. 나는 아버지잖아요.
내 아들의 인생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비실로 돌아와 CCTV를 확인했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집에 들어간 뒤 30분쯤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정 가방을 들었어요. 머리는 풀어내렸고요. 운동화로 갈아 신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사람이 퇴근 후 다시 외출할 땐 보통 급한 볼일이 있거나 누굴 만나러 나가요. 근데 그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긴장돼 있는 듯 하면서도 들뜬 기분이 살짝 묻어 있었거든요. 나는 슬쩍 단지 뒤편 CCTV 화면으로 옮겼어요. 윤정이는 정문이 아니라 단지 후문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조용히 나가려는 사람이 택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분쯤 뒤였죠.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윤정이, 그리고 한 남자. 또렷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 걸음, 어깨선. 그건 누가 봐도 연인이었어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순간, 단지 뒤편 CCTV 3번 각도에서 잡힌 장면. 그 남자가 윤정이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웃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어요. 커피가 바닥에 퍼졌고 내 심장도 같이 퍼진 기분이었어요.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어요.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본 현실이었어요. 내 아들이 믿고 있는 여자, 결혼까지 하겠다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 세상에 이런 게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입안이 마르고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 내 착각일까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웃는 윤정이, 눈을 감는 윤정이, 고개를 기대는 윤정이. 그건 진심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거든요. 나는 그날 밤 한참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CCTV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눈은 고정돼 있었어요.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깨지는 건가 싶었어요.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믿었고 그녀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도윤이는 알까? 그 대답이 더 아팠어요. 몰라요. 도윤이는 전혀 몰라요. 그 애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마음을 줬고 인생을 걸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또 확신하게 됐어요. 내가 이 경비복을 입은 이유, 내가 가짜 이름을 단 이유, 그 모든 게 오늘 이 장면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마음 먹었어요. 더 지켜보겠다고, 더 많은 걸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도윤이에게 전하겠다고요. 아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지금 이대로 속고 사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내 눈엔 윤정이라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그냥 깔끔한 이미지였고 조심성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 의심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돌려보는 시간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윤정이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지까지 다 체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런 날이 자꾸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날 윤정이는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올라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쯤은요. 퇴근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다시 외출해요.
항상 후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땐 혼자예요. 손에 들고 온 작은 봉투나 종이 쇼핑백 하나 정도가 전부예요. 겉으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어요. 근데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느껴요. 이건 뭔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윤정이는 그날 이후로 날 볼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처럼 무심하게 지나치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는데요. 아, 경비 아저씨, 요즘 새로 오신 분이시죠? 그녀가 그렇게 말을 붙여왔어요. 처음이에요. 먼저 말을 건 건 나는 일부러 굼뜬 말투로 대답했어요. 네. 이번 달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 어리버리하지요. 그녀가 웃더라고요. 그 웃음 그게요. 기분 나쁘게 부드러웠어요. 사람이 누굴 시험할 때 짓는 미소가 있어요. 그게 딱 그거였어요. 내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느낌. 그 순간 내 속에서 또 다른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 여자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친절해지는 걸까? 며칠 뒤 밤이었어요. 윤정이가 늦은 시간에 외출했어요. 이번엔 아예 트렌치 코트 안에 무언가를 넣은 듯 불룩해 보였고요. 검정색 마스크에 챙 있는 모자까지 쓰고 나갔어요. 완전히 얼굴을 가렸죠. 그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경비실 안에서 CCTV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박상구 실장이 마련해준 작은 무전기 겸 음성 녹음 장비가 있었거든요. 특정 구간의 CCTV 근처에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이크를 몰래 설치해뒀어요. 윤정이가 자주 서 있는 단지 뒤편 나무 옆에 말이에요. 그날 그녀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녹음기에 잡혔고 몇 마디 들렸어요. 이건 다음 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랬죠.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설마 도윤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까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종이에 들은 말들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이걸 파고들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도윤이한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봐야 하나? 직접 확인해야 그 아이가 내 말도 믿을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바람이면 그래도 아프겠지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더 깊은 거라면요. 예를 들면 돈, 계략, 사기 같은 거라면요. 그땐 내 아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가 내 아들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아버지라면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요. 윤정이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과거 이력까지 전부 뒤져보기로요. 이제부터는 감시가 아니라 조사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선 이런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도윤아, 아버지는 끝까지 널 지켜볼 거야. 비록 말은 못해도 눈은 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난 경비가 아니라 탐정처럼 굴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람 하나 뒤쫓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박상구 실장을 다시 불렀어요. 비상 연락망으로 짧게 메시지를 보냈죠.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그 사람은 평소처럼 과묵하게 커피 한 잔 들고 조용히 찾아왔어요. 서윤정, 그 여자 말이야. 이력, 인맥, 주변 사람들 좀 알아봐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상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수첩을 꺼냈어요.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 뭐가 있든 이젠 알고 싶어.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지금껏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흘쯤 지났어요. 상구가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말없이 내 앞에 내려놨어요. 나는 손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들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 사진 몇 장, 통화 내역 출력물, 그리고 요약된 인적 사항이었어요. 그걸 펼쳐보는데 눈이 얼어붙었어요. 윤정이는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산 출신,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척 집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녀가 대학 졸업 직전까지 사용했던 이름은 서윤정이 아니었어요. 서다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개명 기록이 있었죠. 취업 1년 전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상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개명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무렵 가족 간 분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구는 말끝을 흐리더니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윤정이와 어떤 남자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평범한 식당이었고 남자는 슬쩍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상구가 말했어요. 이 남자 이름은 박준영. 현재 형사처분 전과는 없지만 불법 투자 모집으로 벌금형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함께 동거한 정황도 있고요. 내가 사진을 바라보는 손이 떨렸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도윤이를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이 남자와의 마지막 동거 시점이 겹쳐 있었어요. 겹쳐 있었단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믿은 거지. 저 눈빛, 저 미소가 진심일 거라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도윤이가 만났던 그 서윤정이란 여자는 실은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연 여자였던 거예요. 상구가 한 장의 녹취 파일을 더 꺼냈어요. 소리엔 윤정이의 목소리가 잡혀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지내야 돼. 그 사람 아버지 느낌이 이상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 아버지. 그건 나였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걸 듣고도 숨이 붙어 있다는 게, 그렇게 멀쩡히 앉아 있다는 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멱살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경비실에 돌아와서 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CCTV 화면은 돌아가고 있었고 종이컵 안에 남은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문득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환하게 웃던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인지, 뭘 숨기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윤이를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겁이 났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도윤이의 얼굴이 무너지는 게 상상됐어요. 그 아이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더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나?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선택은 뭘까? 그때 초소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여자의 구두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밀고 들어온 건 서윤정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어요. 경비 아저씨, 저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천천히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네, 그럼요. 입주민님, 일부러 느릿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근데 속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이 시간에 굳이 이렇게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윤정이는 경비실 앞 벤치로 나를 이끌었어요. 밤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질 않았거든요. 요즘 야간 근무하시느라 힘드시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그러고 보니 처음 뵌 날부터 뭔가 좀 익숙하다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익숙하다? 지금 나를 알아본 건가? 설마 아니겠지.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제가 어디 얼굴을 알릴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근데도 이상하죠? 전 그런 게 잘 느껴져서.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끝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농담 같지만 속을 떠보는 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눈치가 빠르네요. 경비 아저씨는 나이보다 눈빛이 너무 맑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순간 목덜미에 식은땀이 났어요. 윤정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리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저 아버님이랑은 사이 좋으세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나를 알아봤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걸까? 아니면 도윤이 아버지에 대한 떠보는 말일까?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글쎄요, 자식들이랑 연락 끊긴 지 꽤 됐지요. 다들 바쁘다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런가요? 전 아버지 같은 분 보면 자꾸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완벽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지 아니면 연습된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윤정이는 나를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단지 정문에서도, 심지어 휴게실 근처까지 와서 말을 걸었어요. 경비 아저씨, 저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여기요. 믹스커피에 뜨거운 물 부어서요. 좀 진하게 타봤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호의일까 아니면 경계일까? 그녀는 이제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CCTV를 보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윤이가 윤정의 손을 잡고 단지한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얼굴이 해처럼 밝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일요일 아버지 초대해서 식사해요. 형식적인 자리 말고 진짜 가족이 될 사람끼리. 그 말을 들은 윤정이는 표정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곧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나는 화면 앞에서 손을 움켜쥐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윤정은 모르지만 그녀는 확실히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박상구 실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식사 자리가 잡혔네. 도윤이가 아버지를 초대하겠다고 하네. 윤정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다더군. 그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아니면 아들 앞에서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끝을 봐야 했어요. 내가 회장인지 아버지인지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그 사람으로 내 아들이 무너지기 전에 그 눈앞에서 진실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날이었죠. 오전부터 속이 쓰렸어요. 식사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끝장을 내야 하니까요. 진실을 내 아들에게 직접 말해야 하니까요. 도윤이는 며칠 전부터 설레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해요. 윤정이도 준비 많이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난 마음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망설였어요.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안고 갈까? 하지만 결국 택한 건 폭로였어요. 내가 입을 다물면 누가 도윤이 편에 서주겠어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니까요. 오후 1시 송파구 모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내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고 곧 도윤이와 윤정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옆에 앉았고 윤정이는 말끔한 원피스를 입고 들어와 인사했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구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대화는 평범했어요. 도윤이가 이런저런 회사 얘기를 하고 윤정이는 그 옆에서 적절히 맞장구 쳤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식기만 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식판이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식사 끝 무렵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거기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사진, 통화 기록, 개명 서류, 그리고 CCTV 캡처, 박상구 실장이 정리해 준 거였어요. 도윤아, 내가 부르자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버지. 그 순간 윤정이의 시선이 바짝 굳었어요.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 이 여자를 얼마나 아느냐? 네가 사랑하는 이 사람 정말 다 알고 있는 거냐? 도윤이는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은 윤정이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은 그녀의 개명 기록. 서다의 서윤정.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안 나오는 눈빛. 그리고 윤정이는 침착하게,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런 방법까지 쓰시네요. 몰래 저를 따라다니고 조사하시고 그게 아버지란 이름으로 할 짓인가요? 그 말에 난 화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너한테 속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모른 척하란 말이냐? 넌 처음부터 가짜였어. 이름도, 표정도, 마음도. 윤정이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과거가 왜 지금을 부정해야 하죠? 그 말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 남자 누구냐? 그 CCTV 속 남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제야 윤정이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고 말이 막혔어요. 그 침묵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도윤이는 봉투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눈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만 남기고 도윤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남은 건 윤정이와 나,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접시 위 음식들 뿐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 참 무서운 분이시네요. 근데요, 사람 마음은 그리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물러나지만 이게 끝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이도 천천히 나갔어요. 나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의자, 식은 커피잔, 아직 다 마시지 못한 말들. 그 전부가 마음을 눌렀어요. 무게로, 후회로, 슬픔으로. 도윤이는 식당을 나간 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나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 조용한 화면을 바라보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식사 자리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어요. 잘한 일일까? 내가 그 애한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또 생각해요.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도윤이 인생이 망가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라도 그 밑에 거짓이 깔려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란 자리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답을 말해줘도 때론 미움만 남아요. 그날 이후로 나는 회장실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경비 초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집에 틀어박혀 술잔만 돌리다 잠드는 날이 반복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초췌했어요. 수척해진 얼굴, 풀린 눈동자. 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앞에 앉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건넸어요. 그 애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한참 만에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 한마디, 내 가슴을 콱 쥐어짜더라고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믿고 있었어요. 윤정이 진심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사랑했던 게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젠 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도윤이는 손등으로 얼굴을 쓸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윤정이가 보낸 거예요. 오늘 오후에 나한테 도착했어요. 직접 쓴 편지예요.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열어봤니? 아니요. 아버지가 먼저 보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노란색 편지지 위에 정갈한 글씨로 윤정의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한도윤 씨에게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음은 계산이었을지 몰라요.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의 배경, 그 모든 게 나한텐 기회였어요.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몰랐던 감정이 생겼어요.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따뜻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다 말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고 지금도 사라지는 쪽을 선택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한다면 그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윤정이라는 사람. 그녀는 정말 가짜였을까? 아니면 진짜 마음이 늦게 온 사람일까? 고개를 들었을 때 도윤이도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그날 우리 부자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는 편지를 다시 접고 말했어요. 윤정이 만나러 가볼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가 있어요. 춘천이에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리고 싶지도 보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이번엔 진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기 발로 걸어가야 얻는 거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치지 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춘천이라는 지명은 왜 그리 조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떤 이야기의 끝자락에 적혀 있는 마지막 문장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그 말을 꺼냈을 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났어요. 검은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그 애가 어릴 때 소풍 가던 날처럼 괜히 서두르고 또 괜히 침착한 척하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나는 창문 커튼 사이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제 발로 걸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밀어내도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니까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어요. 식탁 위엔 마르지 않은 물컵, 반쯤 마신 커피잔, 그리고 도윤이가 떠나기 전 다시 꺼내두고 간 윤정의 편지가 있었어요. 나는 다시 그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어요. 감정은 늦게 올 수도 있다. 처음이 다가 아니었다. 그 문장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한번 실수한다고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도 되는 걸까? 내가 윤정을 처음부터 틀렸다고 생각한 게 혹시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윤이가 처음 윤정을 소개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윤정이는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도 늘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땐 그냥 시큰둥하게 넘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는지 그걸 지켜줄 생각은 못하고 먼저 칼을 들이민 사람은 나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거긴 좀 조용하구나. 예, 작고 조용한 찻집이에요. 바로 앞에 호수가 보여요. 윤정이는 곧 나올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왔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쥔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내가 거기가 있는 것처럼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도윤은 찻집 앞 벤치에 앉아 윤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흰색 셔츠에 연청 바지, 머리는 질끈 묶은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어쩐지 서울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 앞에 멈춰 섰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대요.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차라리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눴던 말들, 잡았던 손, 그게 다 가짜였던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짜 아니었어요. 처음은 진심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간부터는 나도 변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윤정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 눈빛을 통해 거짓인지 진심인지 알아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물었대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다 말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침묵했대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말했으면 당신이 떠날까봐. 당신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질까봐. 당신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대요. 그제야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분노, 실망, 미련, 그리움. 그 전부가 복잡하게 섞여 결국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 하나가 남았다고요. 그리고 도윤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널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한테 다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아. 윤정은 고개를 들었대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미소를 지었대요. 그 미소가 서울에서 봤던 그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따뜻하고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찻집 창 너머 호수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한참 뒤 윤정이 조용히 말했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 하지만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응. 그리고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작은 인사처럼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대요. 그 순간 찻집 맞은편 골목 어귀 회색 점퍼를 입은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복수인지 집착인지 증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 다시 들어올 거란 예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말없이 짐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물을 내밀었어요. 그 아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작게 말했어요. 봤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죠. 어땠냐? 도윤이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였던 것도 같고, 거짓 같기도 하고,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아이의 혼란이었어요. 어떤 말로도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죠. 우린 둘 다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고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사진 속에 있던 남자였어요. 윤정이와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웃던 그 남자. 박준영. 나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도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도윤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시죠. 서윤정 씨와 관련해서요.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했어요. 나는 인터폰을 끄고 말했어요. 들어오게 할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보죠. 이젠 피하고 싶지 않아요. 현관문이 열리자 박준영은 천천히 들어왔어요. 검은색 점퍼에 깔끔한 셔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왔나? 박준영은 웃지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마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난 댁을 잘 몰라. 서윤정 씨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도윤의 손이 움찔했어요. 그런데 박준영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끊는 건 아니죠. 서로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잘라내면 그 사람 다치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속이 뒤집혔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협박하러 온 거냐? 박준영은 시선을 내게 돌리더니 미소 비슷한 걸 지었어요. 협박이라뇨. 다만 누군가가 누굴 버리면 그 버림받은 쪽은 항상 기억하죠. 그 사람은 아직도 날 잊지 못해요. 그 말에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박준영은 그제야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놨어요. 작은 USB였어요. 이 안에 윤정 씨와 나 사이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죠. 나는 재빨리 USB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몰라도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선요. 박준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선은 누가 먼저 넘었는데요. 그쪽이 아니었습니까? 몰래 뒤쫓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꺼내는 방식이 너무 위험했어요. 박준영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 지금 춘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아직 나한테 마음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도윤이 가슴을 뚫고 들어갔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게 닫힌 입술로 박준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준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지금 믿을 건 너 자신이야. 아들은 멍하니 USB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것을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우린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 사람 아직도 날 잊지 못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혀버렸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내 경비복 한 벌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옷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옷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USB를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도윤이는 한동안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는 게 두려웠겠죠. 거기 담긴 진실이 자기가 믿었던 마음을 완전히 부숴버릴까 봐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꺼내 들었어요. 컴퓨터에 꽂은 USB, 하얀 화면 속 폴더 하나, 그리고 영상 2개와 음성 파일 1개. 처음은 윤정이가 박준영과 함께 찍은 영상이었어요. 카페에서였고 윤정이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박준영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회야. 윤정, 넌 잘할 수 있어. 그 집 아들, 순해 보이잖아. 그냥 조금만 믿게 만들면 돼.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 눈빛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참는 듯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 짧았어요. 윤정이 혼자 앉아 핸드폰을 녹음기로 켜고 말했어요. 처음엔 맞았어요. 기회였어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았죠. 근데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웃는 얼굴. 따뜻하게 챙겨주는 말투. 그게 날 망설이게 했고, 결국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도윤은 화면을 꺼버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요. 잠시 후 도윤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네 진심도 있을 테니까. 도윤은 이번엔 춘천이 아니었어요. 윤정은 춘천에서 다시 이사를 했고, 도윤은 편지지에 적힌 예전 주소들을 단서 삼아 강릉 근처 작은 마을을 찾았어요. 거기 바닷가 근처 작은 공방이 있었어요. 도자기와 찻잔을 파는 조용한 가게. 그리고 그 안에 윤정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윤정이 먼저 말했어요. 봤어요? 응. 봤어. 후회하지 않아요? 모르겠어. 근데 널 그리워했던 건 진심이었어. 윤정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단단했고 무엇보다 거짓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나부터 시작할게요.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믿게 만들게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윤정이 그 손을 잡았어요.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며칠 뒤 나는 경비복을 벗었어요. 회장 자리도 경비 자리도 이젠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사람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어요. 도윤과 윤정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과거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기초로. 나는 멀리서 그 둘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걸 내 아들과 그 아이가 사랑한 여자를 통해 배웠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끝까지 믿어줘야 하는 거더라. 그리고 웃었어요. 작은 한숨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꼭 쥐고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키려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놓쳐버렸던 진심까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고 용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다시 손을 내밀면서 조금씩 따뜻해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조용히 이어지는 종소리 알림까지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